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손녀 건강까지 위협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아직 들기 전 주방은 김치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웅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뜨거운 국자로 떡국을 저으며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설날이 다가오는 화요일 새벽 6시 30분. 시계는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벽에 걸려 있었고 서윤이의 온라인 수업 준비물들이 조용히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다. 물을 넣은 육수가 은은히 끓어오르며 부엌에 퍼졌지만 공기는 이미 싸늘했다. 나는 말없이 국을 덜어냈다. 그릇 가장자리에 김이 서렸다. 지연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쥐고 이리저리 걸으며 말을 이어갔다. 애가 요즘 살이 쪄서 스트레스 받는 거 모르세요? 그 나이에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보니 서윤이 몰래 다가와 떡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설인데 한 입쯤 괜찮지 않겠니? 그 순간이었다. 쿡하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따끔한 통증이 번졌고 공기가 뚝 끊긴 듯 조용해졌다.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제 말이 그렇게 우스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엌과 거실 사이 내 몸은 얼어붙었다. 손끝에서 그릇이 덜덜 떨렸고 김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김치 냉장고의 진동이 다시 울렸다. 그만하세요. 제발.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탁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병호는 거실 구석에 서 있었다.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순간 내 뺨에 남은 온기가 식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 가운데에 서 있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왼쪽 뺨이 따끔거렸다. 벽시계는 계속해서 소리를 냈다. 또각, 또각.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앨범을 꺼냈다. 나무 테두리가 바래고 금이 간 결혼식 사진. 그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다. 병호와 나, 그리고 젊은 시절의 희망. 얼마 전 지연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했더라. 이런 거 요즘엔 장례식장에나 쓰는 분위기죠. 그 말이 다시 귓가를 찔렀다.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닫고 서랍에 넣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엔 따뜻했던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 거실에 앉아 나는 작은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입안이 텁텁하고 물조차 쓴맛이 났다.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사람은 말없이 본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철도 사고를 막기 위해 조용히 기록하고 대비해온 사람이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손끝이 간질간질하고 가슴 한켠이 답답했다. 창문 너머로는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과 함께 병호가 쓰던 작은 CCTV 리모컨이 들어 있었다. 예전에 복도에 설치했던 것, 괜히 꺼내 들어본다. 옆에 놓인 수첩에는 병호의 글씨체로 적힌 말이 남아 있었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나는 수첩 아래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병호 씨 내일 오전에 관리실 같이 가요. 옥남. 그리고 그 밑에 덧붙였다. 이제는 참지 않겠어요. 나는 편지를 접어 탁자 위에 놓고 거실에 불을 껐다. 마지막으로 김치 냉장고가 웅 하고 울렸다. 그리고 정적 그날 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침묵 속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처음엔 지연이 그렇게 차가운 아이는 아니었다. 결혼 전 준서를 데려와 인사하던 그날, 그 애는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어머님 반갑습니다 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앳된 얼굴에 수줍은 미소까지. 나는 그 모습이 참 기특하고 예뻐 보였다. 그날은 초가을 안동집 마당에 구절초가 한창 피어 있었다. 노란 한복을 입고 마당을 정리하던 나는 먼 길을 오느라 지친 그들을 위해 정성껏 떡국을 끓였다. 손수 만든 깨씹 장아찌와 도라지 무침도 상에 올렸다. 어머님, 여기서 직접 기르신 거예요. 향이 정말 다르네요. 지연은 그런 말도 할 줄 알았다. 나는 흐뭇해서 그저 웃었다. 그 애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주 연락도 하고 명절마다 음식을 같이 만들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웃음도 많았고 서윤이 낳았을 때도 우리 부부를 먼저 불러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통화 횟수가 줄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특히 서울로 올라와 공동주택에 살면서부터 지연은 뭔가를 늘 조심하고 계산하는 눈빛이 되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식기 안 써요. 세척기도 안 되고 공간만 차지해요. 한 번은 내가 아끼는 도자기 찻잔을 꺼냈더니 그런 말을 툭 내뱉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 찻잔을 다시 수건에 싸 넣었다. 또 한 번은 안동 집에 갔을 때였다. 햇살이 따사롭게 들던 한채 거실에서 나는 서윤이에게 할머니가 어릴 적 뛰놀던 마당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돌담 위로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마당엔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때 지연이 문 쪽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서울집이 훨씬 낫긴 하죠. 여긴 좀 답답해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저녁 병호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고 뒤와 위로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나는 뜨개질을 하며 그 말이 내내 귀에 맴돌았다. 답답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 집을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내 며느리라는 사실이 그때부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후로 지연은 점점 달라졌다. 서울에 돌아간 후 명절에 내려오겠다고 해놓고는 당일 아침에 갑자기 취소하거나 내려와도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가 버리곤 했다. 이유는 언제나 서윤이의 학원 남편의 일정, 자기 컨디션. 그런데 그때는 그저 바쁘고 힘든 줄만 알았다. 내가 서운해도 이해하려 했었다. 정말 몰랐다. 그것이 시작일 줄은. 서울 집에서 그날 일을 겪고 난 뒤 나는 안동 한옥으로 내려왔다. 딱히 누구와 상의한 것도 아니었다. 김치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옷 몇 벌을 싸서 버스를 탔다. 그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감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마당 끝에 장독대 옆에 자라난 풀잎들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조용한 공간이 나를 감쌌다. 거실 창문을 열자 익숙한 먼지 냄새와 함께 지난 계절들이 밀려왔다. 사진틀 오래된 벽걸이 시계 접힌 채 놓인 자개장이 그대로 있었다. 그 속엔 내 지난 생이 들어 있었다. 병호는 이틀 뒤에 내려왔다.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은 손에 작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녹화된 거 몇 개는 남아 있었어. 그는 식탁에 앉아 USB를 꽂고 조심스럽게 파일을 재생했다. 작은 화면에 비친 그날의 복도, 지연의 발걸음, 내게 말하는 장면, 서윤의 표정,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지 못했다. 그저 그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반복되는 말투 낮게 깔린 한숨, 그리고 나를 향한 조롱. 그때 병호가 말했다.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도 돼. 하지만 경계는 정해야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창밖. 거기에는 감이 하나 떨어져 땅 위에서 조용히 멈춰 있었다. 난 그냥 아이가 이런 집에서 자라는 게 싫어요. 그 말이 영상 속에서 흘러나왔을 때 내 안에서 뭔가 결심이 섰다. 그냥 참는 건 더 이상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아직 쓰지 않은 편지지,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예전에 서윤이랑 만든 쿠키 레시피가 담긴 종이도 있었다. 나는 편지지를 펴고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준서야, 이번 설날엔 모두 한 자리에 모일 거란다.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네가 먼저 네 목소리를 내야 할 거야.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거란다. 그리고 옆에 작게 덧붙였다. 내가 너희를 키울 땐 지켜야 할 선이 있었다.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았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자개장 안에 넣은 순간 시계가 딸깍하고 소리를 냈다. 오후 4시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창 너머로 가을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지연의 말처럼 여기가 답답한 곳이라면 나는 그 답답함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선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여보, 그 집은 이제 의미 없잖아. 팔고 아이 학교 근처로 이사 가자.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부동산 서류지도 학교 안내 책자가 차례로 늘어서 있었다. 준서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없이 그 종이들을 넘겼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김치 냉장고의 진동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가운데 손에 쥔 실뜨개가 느리게 흘렀다. 바늘 끝은 느릿했고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서윤이 학교가 왕복 2시간이야. 초등학교인데 벌써 피곤하잖아. 안동집은 시골이잖아. 관리도 어렵고 가봐야 1년에 2번인데 그걸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지연의 말에 내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나는 실뜨개를 놓지 않았다. 준서는 여전히 침묵했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때 서윤이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아이는 손에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고 거기엔 우리 안동 마당이 그려져 있었다. 감나무, 장독대 자그마한 기와지붕까지. 할머니 이거 봐요. 지난번 갔을 때 그린 거예요. 나는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다. 아이의 손끝에 묻은 연필, 자국 한쪽 귀퉁이에 적힌 단어, 감나무 밑에서 주운 감 정말 달았어요.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아이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었다. 서유는 이 집을 기억하고 있었다. 좋아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서윤이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 순간 지연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님 아이한테 괜한 집착 주지 마세요. 감정적 유산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지연의 시선은 차갑고 단정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필요한 건 아이의 미래지 옛날 추억이 아니에요.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어딘가에서 줄을 잡아당기듯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다. 말이 날카로우면 끝도 날카로워지기 때문이다. 대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벽 하나를 쌓았다. 서윤의 손이 내 손등을 꼭 잡았다.
아주 작은 온기였지만 그 힘은 강했다. 아이는 알고 있다. 그 작은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대화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치 냉장고는 여전히 낮은 소리로 울리고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똑딱똑딱 시간을 밀어내고 있었다. 이제 무언가를 지켜야 할 때가 온 듯했다. 저는요, 아직도 어머님이 그 집을 왜 그리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의 말은 마치 혼잣말처럼 나직했지만 정확히 내 쪽을 향해 있었다. 거실 조명이 비스듬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책상 위엔 또 다른 부동산 서류가 놓여 있었다.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지만 솔직히 말해요. 한옥이 무슨 상징이에요. 지금 시대엔 그냥 불편한 고택일 뿐이에요. 준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엔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 아이는 늘 그렇다. 둘 사이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늘 중간에 갇힌 채 망설인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오래전부터 써오던 노란색 노트였다. 페이지 모서리가 달았고 첫 장엔 우리 집의 기록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 날짜를 쓰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26일 지연 집안의 가치를 불편한 고택이라 표현함. 필기하는 손끝은 차분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나는 최대한 정직하게 단어를 고르고 또 고르며 기록했다. 준서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임. 침묵 긴 암묵적 동해.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고 서윤이 조용히 들어왔다. 할머니, 뭐 써요? 나는 노트를 덮으며 웃었다. 그냥 우리 집 이야기를 적고 있단다.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색연필 상자를 꺼냈다. 너도 이 집을 기억하고 싶니? 서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쪽 페이지에 마당의 감나무와 장독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작은 손의 움직임은 또렷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노트에 다시 적었다. 서윤 감나무 그림. 기억하고 있음. 이 아이는 이 집을 사랑하고 있다. 거실 쪽에서 지연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네, 저희도 조만간 정리할 생각이에요. 남편만 설득하면 돼요.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정리한다. 설득한다.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녀는 그렇게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조용히 덮고 손에 힘을 주었다. 병호와 함께 쓴 예전의 편지들, 사진들, 아이의 그림들 모두 이 안에 담을 생각이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는 사람이 달라진다. 말없이 물러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지연은 여전히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나에겐 명확하게 들렸다. 옛날 사람들은 자꾸 감정에 매여서 참 힘들어요. 나는 중얼거리듯 속삭였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온 거란다. 시계가 또각또각 울렸다. 김치 냉장고는 잔잔히 웅 하고 울리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조용히 병호의 자리 옆에 올려두었다. 우리 둘만 아는 방식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음력 12월 18일 시아버님의 기일. 안동 한옥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마당엔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장독대 옆에 놓인 가마솥에서는 공국이 끓고 있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선 은은한 장 냄새가 배어나왔고 벽에 걸린 시계는 또각또각 오전 10시를 알리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고 있었다. 쓱쓱 지지는 소리, 들기름 냄새, 김이 서리는 창문. 바쁜 손끝과는 달리 마음은 차분했다. 이런 날이 오면 나는 오히려 안정을 느꼈다. 집안이 분주하고 사람들이 오가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맥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지연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손에 고급 핸드백을 들고 털코트를 걸친 채 현관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짧게 인사만 건넸다.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피부 관리가 필요해서 예약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 있던 친정 쪽 고모님이 눈썹을 찌푸렸다.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옆에 있는 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런 데선 손 더러워지니까 엄마 옆에 있어. 나는 전 붙이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제사상이 준비되고 집안 어른들이 다 모였다. 향이 피워지고 병호가 조심스럽게 첫 절을 올렸다. 나는 옆에서 그를 따라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옛 시아버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분은 언제나 말이 없으셨다. 그러나 자식들에겐 엄격했고 며느리인 나에게도 늘 정중하게 대했다. 내가 이 집안의 맥을 잇게 된 것도 그분의 인정 덕분이었다. 그런데 지연은 헛기침을 하며 사진을 툭 건드렸다. 이거 액자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먼지까지 다 보여요. 말끝에 웃음기까지 살짝 실린 그 말에 공기가 순간 멎는 듯 했다. 고모님이 다시 한번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나는 향이 피워지는 걸 가만히 바라보았다. 연기 사이로 사진 속 시아버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느껴졌다. 그때였다. 고모님이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옥남 씨, 지연이 그 애 참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구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절을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시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린 건 마음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 그 순간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머님 제사 끝나고 잠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듣자꾸나. 말은 짧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닌 경고였다. 한 사람을 지우려는 마음이 말끝에서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마당에 나가 따뜻한 차를 나누었다.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 감잎을 밟으며 뛰노는 아이들, 따뜻한 날씨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어우러져 기일임에도 어딘가 평온했다. 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돌았다. 손에 닿는 도자기 찻잔은 묵직했고 들기름 향이 바람에 섞여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 안의 한켠이 잠시 녹아내릴 듯했다. 그때 지연이 부엌 쪽으로 나를 불렀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따라 한 채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부동산 관련 서류였다.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요즘 정부에서 증여세가 자꾸 올라간다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명의만이라도 바꾸는 게 낫다고 해요. 남편 이름으로요. 관리나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지연은 종이를 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사실 병호 아버님도 예전부터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준서 씨가 장남이니까 언젠가 이 집은 자기 몫이라고.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언젠가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번 기회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어떨까요? 지연의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명절날, 집안 어른들 다 모인 날,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적절치 않구나. 지연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나는 이어 말했다. 이 집은 우리 모두의 기억이야. 준서 혼자만의 것도 내 것만도 아니지. 서윤이도 여기를 기억하더라. 감나무 마루 장독대까지.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고모님이 들어왔다. 미안해요. 말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귀가 밝아져서 그런가 봐. 지연은 잠시 얼어붙은 듯 했지만 금세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모님, 그냥 조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모도 조언 하나 해줄게. 옥남이 이 집 지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그건 이 집안 어른들이 다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도 좋지만 사람 마음은 숫자로 정리되지 않아. 고모님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다. 누군가 내 편에 서 있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힘이었다. 지연은 더는 말하지 않고 서류를 접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넘길게요. 하지만 곧 또 얘기 나눠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얘기야 언제든 할 수 있지. 다만 얘기에는 때와 자리가 있는 거란다. 지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방을 나갔다. 고모님은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요즘 며느리들 많이 다르지. 그래도 옥남이 쉽게 밀리지 마라. 나는 작게 속삭였다. 이제는 물러나지 않으려 해요. 바깥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햇살은 마루 끝을 비추고 있었고 벽시계는 또각또각 정오를 알리고 있었다. 이 집의 시간은 아직 내 손 안에 있었다. 설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치 냉장고엔 아직 명절 음식이 남아 있었고 거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시간을 밀어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머님 명절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끼리도 정확히 나누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옥 문제도 앞으로 아이 양육 관련도요. 우리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정리, 나누기, 깔끔하게. 모두 나와 병호를 가장자리로 밀어내려는 단어들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주방 창문 너머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내 손등엔 주름이 겹겹이 져 있었고 마음에도 주름이 더해지고 있었다.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다. 또박또박 침착하게 내 음성으로 남겨야만 할 것 같았다. 누군가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그날 오후 병호가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같이 관리실 좀 다녀오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외투를 걸치고 내 옆에 섰다. 우리는 아파트 관리실로 향했다. 복도에는 누군가 쓸고 간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내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선 병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관리실 직원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병호가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요. 혹시 그때 CCTV 저장돼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기록부를 꺼냈다. 며칠 전에 자동 백업되긴 했는데 날짜만 정확히 알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손에 쥔 노트에서 날짜를 확인해 내밀었다. 이날 오전 6시 반쯤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조작했다. 잠시 후 조그만 화면에 복도 풍경이 비쳤고 흐릿하게 들리는 말소리와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연의 실루엣, 나의 뒷모습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USB에 저장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조용한 식탁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 병호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다. 창밖엔 잔설이 남아 있었고 김치 냉장고에 웅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전등 불빛 아래 한 장의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쥔 손끝이 조금 떨렸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말로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첫 문장을 써내려갔다. 준서야, 엄마야. 한자 한자 눌렀으며 나는 마음속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번 설 명절 엄마는 많이 생각했단다.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은 침묵이 배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침묵이 무기가 되어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 나는 그런 세상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서윤이에게 남겨줄 가치는 아름다운 기억이어야 했다. 지연이에게 엄마는 실수한 적도 많고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한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도 사과하지 않는 일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나는 편지를 덮기 전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설날 다음 날 한옥에서 가족 모두 앞에서 지연의 사과를 듣고 싶단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경계야. 넘어서는 안 될 선.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내일 등기로 보내기 위해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 주 목요일 나는 목욕탕에 갔다. 평소처럼 일찍 도착해 탕에 몸을 담갔고 물속에서 흐르는 시간에 귀를 기울였다. 수증기 너머로 들리는 이웃들의 대화, 수건 짜는 소리 등 때밀이 타월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까지 평범한 일상이 위로가 되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옥남 씨, 그날 일 나도 들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그런 일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요즘은 다들 알고 있어요. CCTV도 있다면서요.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해요. 시끄럽지 않게 정확하게.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에 보탰다. 필요하면 내가 증언해 줄게요. 예전에 시장에서 지연이 하는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좀 심했지. 그 순간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번지는 기분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건 오래된 김치처럼 깊은 맛이 났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슬쩍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저희 부장님도 옥남 어르신 편이라고 하셨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병호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편지 잘 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기다릴 뿐이야. 누구의 목소리가 나올지.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래 묵힌 장처럼 깊게 퍼지고 있었다. 설날 아침 안동 한옥 마당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감나무 가지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장독대 위엔 얇은 얼음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 가방 안에는 USB 하나와 지난주에 썼던 손편지 복사본, 그리고 지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캡처가 들어 있었다. 말이 아닌 증거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선택한 방식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경계였다. 병호는 아침 일찍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장작 타는 소리가 바삭바삭 들리고 집 안엔 따뜻한 김이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었지만 그의 손놀림엔 힘이 실려 있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될지 그는 알고 있었다. 오전 9시 무렵 준서와 지연, 서윤이 도착했다. 서윤은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예쁘게 인사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머리칼에 입을 맞췄다. 우리 서윤이도 건강하고 마음 따뜻한 아이로 자라렴. 하지만 지연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문턱을 넘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다 같이 즐겁게 보내요. 그 말에 담긴 즐겁게는 마치 선을 긋는 듯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상이 차려지고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고모님도 일찍 오셨고 마을 이장님도 들렀다. 집안 어르신들 앞에서 나는 가벼운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끝은 조금씩 떨렸다. 제사가 끝난 후 모두가 떡국을 들고 앉은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연은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병호에게 건넸다. 그가 조용히 노트북에 꽂았고 화면에는 아파트 복도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지연의 모습, 내게 다가오는 장면, 그리고 손이 올라가는 동작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준서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고 서윤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날은 감정이 좀 격해져서 제가 드리려던 말은.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꺼낸 손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준서한테 보냈던 편지의 복사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셋이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지연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중심에 있었다. 말보다 긴장된 공기가 천천히 마루 위에 번져갔다. 노트북 화면이 꺼지고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한옥 대청마루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엔 당혹스러움과 긴장이 교차했다. 지연은 침묵 속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를 머금은 채 손톱을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남은 온기가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조용히 시선을 들어 말문을 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준서가 나를 바라봤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무겁게 닫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꺼내 3가지를 또박또박 말했다. 첫째, 지난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가족 모두 앞에서 받기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고모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것, 그건 내 말에 힘을 더해 주었다. 둘째, 한옥과 관련한 결정은 더 이상 며느리의 제안이나
압박이 아닌 가족 전체의 합의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집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연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다. 셋째, 서윤이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조종이나 제한은 없어야 합니다. 손녀는 두 가정 사이에서 마음을 갈라야 할 존재가 아니니까요. 나는 천천히 말을 멈추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방 안에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감정이라는 건 쉽게 정리되지 않잖아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사과는 필요하시다면 드릴게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날의 일은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침묵도 외면도 다 기억되는 법이니까요. 준서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말보다 침묵이 길었던 아들의 사과는 내 마음 한켠을 저릿하게 울렸다. 나는 웃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라도 내 입으로 들으니 고맙구나.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고 서유는 엄마의 손을 놓고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배워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놓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설날 가족 모임이 끝나갈 무렵 지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서윤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엄마 차에 가 있을게. 추우니까 아빠랑 천천히 나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선뜻 따라가고픈 기색이 없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겨울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지연은 끝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구두 굽소리만 남기고 현관을 나섰다.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다. 안부도 설명도 심지어 서윤을 데려가겠다는 말조차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병호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늘 일정했다. 아침이면 장을 보고 점심엔 나무를 패고 밤이면 신문을 접으며 생각에 잠겼다. 하루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옥남씨 시간 좀 돼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고 있던 차였다. 우리는 동네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병호가 미리 예약한 곳이었다. 벽엔 오래된 졸업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책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변호사는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녀분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정하고 싶으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조건이 있을까요? 나는 가방에서 꺼낸 서윤의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감나무와 마루 장독대가 그려진 아이의 손길. 그 아래엔 할머니랑 김치 담가서 시장에 팔고 싶어요 라는 글씨가 있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따뜻한 기억을 이어줄 존재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호는 옆에서 말을 이었다. 한옥은 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집이 우리만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게 이 아이가 크는 동안 필요한 기반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덧붙였다. 단 하나의 조건은 이 장학금이 부모의 간섭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기가 오면 직접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요. 변호사는 곧바로 노트북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과 병호의 눈빛, 그리고 내 손에 쥔 따뜻한 보리차 컵, 모든 것이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연 겨울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문이 하나 열렸다. 누군가 내게 사과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목욕탕에서 등을 밀고 나오는데 평소 자주 보던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옥남 씨, 저기 들은 얘긴데 혹시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줘요. 나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에 시장 통닭집 앞에서 지연 씨 봤는데 다른 분이랑 대화하면서 요즘 시어머니가 좀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에 너무 집착하고 고집이 세서 소통이 어렵다고.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숨을 고르고 수건을 접으며 웃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었어요. 말투가 사람 헐뜯는 그런 말투였거든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목욕탕 안쪽 창을 바라보았다. 김이 서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겨울 햇살이 번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세상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나를 아는 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벽돌을 쌓았다. 시끄럽게 울지 않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날 오후 법률사무소에서 다시 만난 변호사는 문서를 내밀었다. 장학기금 관련한 초안입니다. 서윤 양 이름으로 신탁 계좌를 만들고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나는 종이를 꼼꼼히 읽었다. 서체는 작았지만 그 속엔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병호는 옆에서 조용히 도장을 꺼내들었다. 붉은 인주가 손끝에 묻었고 서류의 하단에 천천히 이름이 찍혔다. 우리 손녀 이름, 우리가 지키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인장을 찍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변호사가 말했다. 보통 이런 일은 분쟁 후에야 진행되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나는 빙그레 웃었다. 소리를 지르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하지만 조용한 결정은 오래 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복도에서 몇몇 이웃들이 내게 인사했다. 눈빛엔 묘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옥남 어르신 요즘 뭔가 더 단단해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견딘 만큼 단단해지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김치 냉장고가 낮은 소리를 냈다. 익숙한 소리, 익숙한 공기. 나는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따뜻하게 번졌다. 나는 그 속에서 작은 안정을 느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의 얼굴엔 그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몇 주 만에 나타난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나는 평소처럼 찻잔을 내밀었다. 바쁜 줄 알았지. 몸은 괜찮니? 지연은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사실 오늘 온 건 서윤이 얘기 때문이에요. 국제학교 상담받았는데 조기 유학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병호가 신문을 내려놓고 눈을 들었다. 준서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테이블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한국 교육보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더 많이 배워요. 서윤이도 언어 감각이 좋고 이번 기회가 적기예요. 나는 조용히 서윤의 방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그린 감나무 그림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아이한텐 유학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 더 중요한데요? 감정이나 추억 같은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라지는 건 추억이 아니라 추억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야. 방 안의 공기가 살짝 떨렸다. 병호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식탁을 천천히 두드렸다. 준서는 여전히 침묵 중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감성보다 스펙이 중요한 세상이에요.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스펙이 마음을 지켜주진 않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남는 게 없단다. 그 순간 준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연은 놀란 듯 준서를 바라봤다. 당신까지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윤이 요즘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하더라.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할머니랑 약속한 것도 있고 그냥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자.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더 얘기할 게 없네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찻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김치 냉장고에 웅 소리만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준서는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예전부터 이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지키는 건 오래 생각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거란다. 그 말에 준서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늦게라도 돌아온 마음은 언제나 반가운 법이었다. 할머니, 저는 엄마 말 안 들어도 돼요. 서윤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색연필을 정리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끝은 떨렸고 눈동자는 내가 아닌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손등 위로 햇살이 살짝 비쳤고 김치 냉장고의 낮은 웅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서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속삭였다. 엄마는 자꾸 저한테 이사 가자고 하고 유학 가자고 하고 근데 전 그냥 할머니랑 김치 담그는 게 좋아요. 나는 웃음 대신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 마음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날 오후 나는 서윤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 북적이는 거리 튀김 냄새와 고등어 굽는 연기,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들 사이를 걸으며 아이는 연신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저 이 냄새 좋아요. 목욕탕 뒤쪽 골목 냄새 같아요. 나는 웃었다. 맞아, 거기에도 순댓국집이 있었지. 우리는 단골 반찬 가게에 들러 두부 조림을 사고 고등어 2마리를 포장했다. 서윤은 내게 묻지 않고 먼저 아주머니에게 인사했다. 할머니랑 자주 와요.
두부 진짜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서윤이 입맛이 제일 까다롭구나. 고마워, 예쁜 아가씨. 장바구니가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다. 돌아오는 길 나는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아, 마음이란 건 어떻게 지켜야 할까?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찬찬히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장 끝 골목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아이의 말은 봄 햇살 같았다. 그 시각 집에 남아있던 준서의 휴대폰엔 지연의 메시지가 잇따라 도착하고 있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아무 말이 없어? 설마 진짜로 당신 부모님 편에 서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알잖아.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 그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뒤집었다. 답장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병호와 함께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국과 두부조림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구이. 서유는 직접 젓가락을 놓고 병호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고등어는 제가 골랐어요. 병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손녀 덕분에 밥이 더 맛있겠구나. 나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도 좋아진다 했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의 마음은 지금 아주 단단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지연은 연락을 끊었다. 별다른 말도 사과도 없이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서윤을 데려가겠다는 말조차 없었다. 그저 탁 문을 닫는 소리만이 마지막이었다. 병호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아침이면 신문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나물 반찬을 꺼냈다. 준서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지연을 먼저 찾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택한 조용한 방식이었다. 며칠 뒤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서유는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따르다 말고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아이가 꺼낸 것은 색종이로 접은 작은 집 모양의 그림이었다. 지붕엔 주황색 크레파스로 따뜻한 집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우리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게 뭐니 서윤아? 학교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를 그리는 수업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바다, 놀이터, 호텔 같은 데를 그렸는데 전 그냥 우리 집 그렸어요. 나는 숨이 잠깐 멎는 듯 했다. 서유는 손가락으로 그림 속 인물을 짚었다. 이건 저고 옆에 할머니랑 할아버지예요. 아빠는 학교 가서 바빠서 못 그렸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병호는 신문을 접으며 슬며시 옆으로 다가왔다. 그림을 받아든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거 감나무까지 있네. 응, 마당에 있는 감나무요. 할머니랑 감 딸 때 재미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살며시 안았다. 어깨에 닿는 아이의 체온 미세한 숨결, 머리칼 사이로 느껴지는 샴푸 향, 모든 감각이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래, 서윤아. 집이란 건 꼭 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곳이란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할머니 마음에도 제가 집이에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서윤이는 할머니한테 따뜻한 마루 같지.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마루에 앉아 그림을 벽에 붙였다. 벽지 위에 조심스레 테이프를 붙이며 병호가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집 한 채 더 없지. 나는 웃었다. 그럼 없어. 우리에겐 딱 하나뿐인 집이야.
창밖으로는 해가 느릿하게 지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걸린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다. 지연이 없는 자리 그 부재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틈은 서윤이의 작은 그림 하나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다짐했다. 이 아이가 기억하는 따뜻한 집을 어떤 일에도 지켜내리라고. 할머니, 오늘은 일기 써요. 서윤이는 저녁을 먹고 난 뒤 조용히 내 옆에 와서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써야지. 오늘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니? 우리는 요 며칠 동안 작은 공책 하나를 함께 써오고 있었다. 서윤이의 일기장을 따로 만드는 대신 내 노트에 함께 날짜를 적고 짧은 문장을 서로 써내려갔다.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금방 화해했어요. 나는 서윤의 글 옆에 작게 덧붙였다. 서윤이는 마음을 먼저 내미는 용기가 있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왜 엄마는 여기 있는 걸 안 좋아해요? 그 말에 내 손이 잠깐 멈췄다. 병호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조용히 눈길만 보냈다.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스스로를 탓하는 기색이 숨어 있었다. 글쎄, 어른이 되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질 때가 있어. 그게 누굴 싫어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런 거란다. 서유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여기가 좋아요. 감나무랑 된장찌개, 냄새랑 할머니랑 쓰는 노트도. 나는 아이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그럼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자. 언젠가 너도 어른이 되면 오늘의 마음이 길잡이가 되어줄 거야. 그 말에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연필을 들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준서는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앞엔 서윤이의 그 따뜻한 집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는 프린터에서 작은 엽서 크기로 그림을 인쇄했다. 종이를 잘라 정리하고 뒷면엔 조용히 글자를 적었다. 기억은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이다. 그는 그 엽서를 지갑 속 깊은 곳에 넣었다. 아무도 보지 못할 자리. 하지만 늘 품고 다닐 수 있는 자리였다. 거실에선 여전히 김치 냉장고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따르며 생각했다. 말로 바꿀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진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서유는 내 방 문을 살짝 열었다. 할머니 내일은 할아버지한테도 일기 써달라고 할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집엔 셋이서 쓸 이야기가 참 많지.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그림자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 밤 나는 안다. 이 조용한 기록들이 언젠가 아이에게 삶의 등불이 되어줄 거란 것을.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던 어느 날, 나는 시장 길목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두부조림을 고르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반찬을 담아주는 사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옥남 씨 아니세요? 저 지연 씨랑 같은 동문회에서 몇 번 뵌 적 있는 사람인데. 나는 고개를 돌렸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나보다 조금 어린 듯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뵌 적이 있는지.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예전에 지연 씨가 한 번 모임에 어머님 모시고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날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흐릿하게 기억이 났다.
그날 지연은 나를 정 많고 손이 빠른 시어머니라고 소개했지만 어딘가 피곤한 얼굴이었다. 요즘 지연 씨 연락돼요.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요즘 뭔가 힘든 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파트 문제 때문에요. 준서 씨랑 공동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려고 한다는데 투자할 때가 있다고 좀 급하다고 하던데요.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살짝 흔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혹시 이 얘기 괜히 한 건 아니죠? 전 그냥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런 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에 든 장바구니는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다. 공동 명의의 부동산. 준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지연이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 병호는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자 하나를 받아들었다. 누가 그러더라. 감자는 껍질을 벗기기 전까지는 다 똑같이 보여도 안은 다르대. 나는 칼끝으로 감자를 조심스럽게 깎으며 말했다. 우리도 껍질을 하나씩 벗겨야 할 때인 것 같아.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꺼냈다. 서윤과의 일기장은 잠시 덮어두고 이번엔 내 기록을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4월 3일 시장에서 만난 사람, 지연의 움직임, 아파트 명의 문제, 조용히 확인할 것. 이건 분노가 아니라 예고 없는 사각이었다. 이제 다음 수를 생각할 시간이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병호와 함께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지난 장학금 신탁을 도와주던 변호사가 조용히 우리를 맞이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단정했고 창밖으론 봄 햇살이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번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손에 쥔 작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거기엔 준서와 지연 공동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복사본이 있었다. 이 집 말입니다. 혹시 최근에 매각 관련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몇 가지 절차를 밟았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며칠 전에 계약서 초안이 한 번 등록된 기록이 있네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매매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되니 감정이 달랐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재산 명의가 공동이라면 이 경우 두 분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이 따로 제출돼 있으면 병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 서류가 허락 없이 움직인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발급된 위임장이나 인감 사용 이력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며느님이 관련 문서를 갖고 있다면 은밀하게 넘어갔을 수도 있지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보다 먼저 우리 쪽의 자산 분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특히 서윤이를 위한 상속권은 명확히 지켜야 하니까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럼 일단 어르신 부부 소유 자산에 대해 가족 간 분리 계약을 설정하고 별도 보장 조항을 통해 서윤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간섭 없는 신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말했다. 이건
누굴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겁니다. 병호도 같은 자리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그 손끝의 떨림이 이전과 달랐다. 이번엔 흔들림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햇빛이 비치는 벽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서윤의 방 앞에 노트를 하나 더 두었다. 제목은 작게 적었다. 서윤이를 위한 조용한 약속. 이건 유산이 아니었다. 이건 아이를 위한 방패였다. 변호사님,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요즘 기운도 없고 뭐 제대로 대응도 못 하실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된 휴대폰에서 나온 그 음성은 마치 거실 공기마저 얼려버리는 듯 날카로웠다. 준서는 얼어붙은 채 소파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스피커 연결을 켜두고 다른 통화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착한 음성 메시지 하나. 그것이 전부를 바꾸고 있었다. 지금 집 팔 수 있는 조건은 최고예요. 남편은 말만 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시어머니는 솔직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솔직히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그 목소리는 아내의 것 맞았다. 그러나 그 말들은 너무 낯설었다. 그냥 이대로 밀어붙이세요. 괜히 가족들 눈치 보지 마시고 저희는 결과만 보면 됩니다. 녹음은 그쯤에서 끝났다. 거실에 시계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준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지만 머릿속엔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엄마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을 안고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저 마주해 왔는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김치 냉장고가 낮게 웅 하고 울리고 있었다. 그 옆에 늘 같은 자세로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지금도 된장찌개 국물을 조심스럽게 맛보고 있었다. 엄마,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렀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온 단어였다. 두 글자 사이엔 그간의 망설임, 거리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응. 엄마가 조용히 돌아봤다. 눈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과 묵은 기다림이 가득했다. 엄마, 혹시 아파트 얘기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아주머니가 알려줬어. 그래서 법무사 통해 확인도 했지.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한텐.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넌 아들로서 늘 가운데 끼어 있었잖아. 나는 그게 더 미안했어. 그 말에 준서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너무 많은 것이 뒤늦게 보였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삼켰는지 그 무게가 이제야 가슴을 눌러왔다.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두 손을 모아 쥐며 말했다. 지연이,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말 안 했으니까. 아니요, 알아야 했어요.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의 눈이 붉어졌다. 병호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깊었다. 오랜 세월을 통과한 말들이 가진 무게는 그런 것이었다. 그날 밤 준서는 서윤의 방문 앞에 앉았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방문 틈 사이로 따뜻한 숨결이 새어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연의 메시지를 조용히 삭제했다.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래도록 엄마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다. 눈을 맞추는 시간, 말의 무게, 침묵의 길이까지.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의도가 담기기 시작했다. 엄마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준서는 그 조용함이 얼마나 단단한지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침 햇살이 안방창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엔 작은 싹이 움트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김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용한 순간 발걸음 소리가 났다. 엄마, 준서였다. 그 목소리엔 어제보다 덜 흔들리는 결심이 배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더니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엄마, 그 아파트 말이에요. 그 집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될까요?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요. 나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지연이랑 공동 명의였던 거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겨놓는 게 불안해서요.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품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 생각하고 있니? 그는 조용히 답했다. 엄마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고 된장국의 김만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혹시 너무 늦었을까요? 그 질문은 아들의 것이면서도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물음이기도 했다. 나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하지만 때로는 바닥을 친 후에야 제 방향을 찾는 경우도 있어. 그 말에 준서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었다. 엄마다운 말씀이네요. 나는 네가 옳은 선택을 하길 바라진 않아. 다만 네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는 스스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 선택이 너무 늦지 않길 바라면서.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찻장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다. 거기엔 준서가 어릴 적 그린 그림 편지,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고이 모셔져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감나무 아래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지연은 없었고 나와 병호 어린 준서가 있었다. 이 사진,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은 거야. 이때 넌 손에 감잎을 꼭 쥐고 있었지. 가을이 떨어지기 전에 잡고 싶었다고 했었잖아. 준서는 그 말을 듣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웃었다. 맞아요. 그땐 그냥 뭔가 소중한 걸 잃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소중한 건 잃기 전에 지켜야 해.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니까. 그 말은 해라도 하지 말아도 아니었다. 하지만 준서는 그 안에 담긴 뜻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다. 그날 오후 그는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변호사는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 씨,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아파트 명의 변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쪽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요. 그 편이 아이와 가정을 지키는데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서윤의 방 앞에 섰다. 아이는 벽에 붙인 따뜻한 집 그림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그 물음에 준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조금 멀리 가 있을 거야. 대신 우리가 여기 남아서 지켜줄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랑 아빠랑. 그래, 우리 셋이.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메모를 하나 써서 부엌 찬장에 붙였다. 무언가는 지켜야 할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알아보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조용히 전등을 끄고 마루에 앉았다. 이제 그 아이의 집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현관 초인종이 울린 건 늦은 오후였다. 딩동. 나는 찌개를 끓이고 있다가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영상 인터폰 화면 속에 비친 얼굴은 예상했던 누구보다도 낯익었다. 지연.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나는 인터폰을 눌렀다. 무슨 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날카로웠다. 저 지금 올라가서 서윤이 좀 보려고요. 잠깐이면 돼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서윤이는 지금 학교 과제 중이야. 오늘은 힘들겠구나.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이 맞는 건가요? 저도 애 엄만데요. 나는 한동안 대꾸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파트 명의 바꾸신 거 알고 있어요. 이게 가정이 할 일이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물었다. 가정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되지 않을까. 지연은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배제죠. 저를 가족 밖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렸다. 복도 끝에서 올라온 이웃 어르신 세 분이 나타났다. 목욕탕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 여사 반장 박 씨, 그리고 윗집 강 아주머니였다. 어머, 다들 웬일이세요? 지연이 당황해하며 인사했다. 김 여사는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내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옥남씨 김치찌개, 냄새 여기까지 나네. 오늘 저녁엔 밥 도둑이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문을 살짝 닫았다. 그러나 지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기요, 혹시 이분들도 저에 대해 뭐 들으신 거예요? 박 반장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그냥 누가 조용히 행동하고 누가 시끄럽게 구는지만 본 거예요. 강 아주머니도 덧붙였다. 가족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해야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항상 태도예요. 지연은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눈길을 피해 뒤돌아섰다. 알겠어요. 전 더 이상 민폐 끼치지 않을게요. 그녀는 빠르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다. 나는 문을 닫으며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뺨에 스친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주방으로 돌아오자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왔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인사만 하고 갔단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색연필을 들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창밖에선 감나무 가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의 질서는 이제 다시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녁이 깊어질 무렵 마루엔 조용한 바람 소리만 감돌았다. 병호는 거실 불을 살짝 낮추고 자개장이 있는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천천히 그를 따라갔다. 오늘 꺼낼까? 그가 조용히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개장을 열자 오래된 천주머니가 하나 나왔다. 그 속엔 누렇게 바랜 사진들, 빛바랜 손수건, 그리고 오래전 병원 기록이 담긴 종이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준서를 불렀다. 그는 마루로 조심스레 걸어와 조용히 앉았다. 처음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에 든 천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건 네가 태어나던 날 가져온 거야.
병호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병원 침대 위 새파란 얼굴의 아기가 담긴 사진이었다. 옆엔 젊은 나와 병호가 있었다. 내가 입은 병원 가운은 구겨졌고 병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때 너 많이 위험했단다.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지. 간호사가 시간이 없다고 외치고 수술실 앞에서 아버지는 거의 주저앉았었어. 준서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 이 사진 난 처음 봐요. 나는 웃으며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그건 너 태어나기 1년 전의 사진이야. 그 사진엔 작은 묘비가 있었다. 이름은 없고 날짜만 적혀 있었다. 너희 앞서 우리가 한 아이를 먼저 보냈단다. 아직 이름도 붙이기 전에 떠났어. 그 말에 준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호가 이어 말했다. 그래서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린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어. 그 한옥도 시장 자리도 부모님 유산도 다 내 이름으로 정리해 두려고 했지. 나는 조용히 손을 그의 등 위에 얹었다. 이 집을 지키려는 건 단순히 벽돌 때문이 아니었어. 여긴 우리가 널 안고 울던 자리였고 처음 서윤이 데려온 날 네가 울던 마루야. 준서는 사진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전 그걸 몰랐어요. 병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늦었어. 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나는 천천히 준서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전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자개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서윤의 방 옆 책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 감입 하나, 그리고 손으로 접은 종이약이 들어 있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남아 있었지만 이제 천천히 꺼내도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이란 말보다 기억으로 자라는 존재라는 걸. 그 밤 우리 가족은 같은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조용한 가족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사연도 함께 들어주시고 채널 사이다 사연 구독해 주세요. 조용히 함께 걷는 당신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